오군영. 아, 이거 형광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빵? 야, 진짜 여러분,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난 수업하는 내가 재밌는데 듣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두 번째 조선의 주요화 좋았죠? 지난 시간에 외란과 호란 이것도 좋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좀 딱딱할 겁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시험 문제 뒷방 많이 나와. 근데 좀 하드합니다. 딱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부드러운 고기 당연히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소고기만 먹다가 보면 잘못돼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턱관절이나 덧니나 이 치아 구조가 좀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시죠? 그들의 식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약간 수백 년 동안 고기를 금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씹는 이 턱관절 발달이 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한 거, 뭐 초밥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기 먹어봤자 초밥이었던 거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채소나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지금 이 턱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지식도요. 그동안 뭐 재밌는 얘기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우리 지난강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딱딱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조선 통치제도입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다. 이건 뭐 어떻게 하냐.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뭐 제가 내용은 뭐 별다른 스토리텔링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뭐 그렇다고 제 텐션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 텐션대로 따라오시면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희한하게 딱딱한데 들을만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자 열심히 한번 수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왕 밑에 조선은요 크게 두 개의 제도가 있어요.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을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경관직이라고 하고요. 지방제도를 외관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중앙 먼저 볼 거예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고려가 그랬던 것처럼 고려의 중앙제도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죠? 이성 육부 체제였습니다. 조선도 거의 체제는 비슷해요. 삼정승이 주도하는 의정부 육조 체제입니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정승이 협의하는 형태였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조는 인사권, 호조는 재정권, 예조는 외교와 교육권, 병조는 군사권, 형조는 법률권, 공조는 건축 등등에 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쫙 봐주면 좋겠고 사실은 요거 외우시는 것보다 욕 있는 거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의금부. 의금부. 일단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데 의금부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좀 거친 상황인 거야. 이거는요, 여기 노상방뇨했던 사람들 잡아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보통 왕 직속 사법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왕 직속기고요. 보통 영모죄. 여기 들어가면요, 일단 걸어서 나오기는 불가능해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실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의금부. 예. 그러니까 의금부가 세졌다라는 건 왕의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은 지금 말로 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에다가 왕명 출납하는 거에다가 약간 정보까지 얻는 바로 그러니까 왕이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밖에 도승지 있는가 이렇게 하죠. 그 도승지가 여기 소속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우리는 이것을 보통 조선시대에는 삼사라고 얘기하는데 삼사는 성종 때 홍문관이 나오면서 삼사가 된 거고 초기에는 이사였어요. 사헌부는 감찰하는 거예요. 특히 관리들의 비리. 예.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원이나 검찰, 언저리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관원은요, 간쟁. 당시에 왕의 정책이라든가 혹은 대신들에 대한 잘잘못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없이 비판하는 일종의 언론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양사라고 불렸습니다. 특히 이들이 행사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서경권이죠. 오품 이하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들이 실제로 나름의 이거 좋다 할 때 나름의 허가해주는 것 같은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종 때 홍문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사로 시작했던 이들의 기간이요, 성종 때 홍문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삼사가 되었었고, 이들을 우리는 보통 언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 언론의 역할로 권력이 독점되었었고 부정부패가 방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성균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립대학이죠. 자, 춘추관은 역사 편찬을 하는데 이 춘추관 밑에 실록청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사극이 왜 많은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그것도 한편 답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왕조의 역사를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건 우리 민족이 역사를 사랑하고 기록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록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저서 그 책 나올 때 다시 한번 문화파트에 설명드릴게요. 한성부는 한양, 지금의 서울의 치안이라든가 행정을 담당했었던 이들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건 요 전체적인 내용들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딱딱해져? 의금부 왕 직속기관입니다. 승정원.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 나오는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의 권한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고요. 의정부라든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 같은 경우는 왕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진짜 꿀팁이에요. 이건 진짜 유성환 강의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강의 왜 혼자 들어요? 주변에 왜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봐주실게요. 자, 왕권 강화시키는 거. 6조 직계제. 기억나시죠? 6조 직계제. 누구? 태종, 세종. 태종, 세종. 기억하셔야 돼요. 의정부 서사제. 세종. 이거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왕권을 견제하거나 제한하는.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의금부 승정원 과거제. 과거제 선생님 여기 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제의 마지막 시험을 전시라고 해서 왕이 직접 등수를 매기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면 어떻게 등수 정할 것 같아요? 뭐 개인의 창작 능력?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거기 온 사람들 다 똑똑해요. 어떻게? 너 어떻게 나한테 충성 다할래? 보통 이런 문제 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오면 왕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은요, 의정부 서사제. 누구? 세종. 의정부 자체가 왕권을 견제할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삼정승이 힘을 합쳐서 왕에 대한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3사. 3사는 뭐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개 기억해 두시고요. 경연. 왕이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왕이랑. 그러니까 이 공부가 왜 불리하냐면 왕 입장에서는요. 일대 다잖아. 그러니까 약간 원래 어떤 싸움이든 머릿수에는 못 당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신하들 다 아닌데 해버리면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연은 왕을 공부시키는 거기 때문에 실종의 왕의 생각이나 그러한 정책을 좀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었었고요. 뭐 상소에 좋은 말 쓰겠습니까? 보통 당신 왕 너무 잘해요. 이런 거 거의 상소 없습니다. 보통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지방제도로 가볼게요. 외관직입니다. 조선의 지방은요 8도로 돼 있었어요. 8도. 8개의 도로 돼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고려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고려는 이원적 체제, 5도 양계. 그러니까 일반 군영과 군사적 그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조선은 그런 거 없어요. 8도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도지사를 당시에는 관찰사라고 했습니다. 관찰사랑 안찰사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찰사 나오면 무조건 조선이고요. 안찰사 나오면 고려예요. 그리고 요 관찰사는 다른 말로 감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아유, 평양감사도 본인 싫으면 안 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평안감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조선이 이렇게 8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되셨죠? 왜 경상도가 경상도죠? 경주, 상주. 전라도는 전주, 나주. 충청도는 충주, 청주. 경기도는 서울 근처니까 경기도고. 그 다음에 강릉은 강릉, 원주.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해도도 뭐 황주, 해주 나오고 평안도도 각자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 우리가 보통 있는 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만약에 제가 이 경상도 관찰사가 됐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개의 부목군현이 각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경상도에 파견된 사람을 관찰사라고 하고요. 지금의 도지사고요. 경상도 안에 각각의 군현에 파견된 사람들을 수령, 우리가 알고 있는 사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구역을 부목군현이라고 하고요. 또 그 밑에는 면리통이 있는 토착 세력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먼저 봐주시고요. 사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조선의 지방제도의 특징입니다. 이건 고려 지방제도 특징도 와 비교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려는 이원적이었던 데 비해서 조선은 일원적입니다. 왜? 8개의 도가 동일한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관찰사의 힘과 수령의 힘이 과거 고려나 그 전시대보다 훨씬 세졌어요.
그게 하나가 중요하고 또 하나. 이 관찰사는 수령을 평가해요. 이걸 곡과제라고 합니다. 아, 얘 잘했나?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요게 관찰사 지역이 있다라면 이 관찰사 안에는 또 여러 개의 지역으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요 A라는 애 잘했나? B라는 애 잘했나? C라는 애는? D라는 애는? E라는 애는? 이런 형태로 해서 A는 몇 점, 뭐 B는 몇 점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해요. 그걸 놓고 걔가 뭐 계속 더 근무를 할지 아니면 또 뭐 어디로 갈지 어디 발령할지 그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나름의 수령들 입장에서 관찰사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죠. 자기 거기 윗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 포인트. 속현이 없어졌다. 자, 고려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속현의 수가 주현의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속현이 없어졌다는 말은 당시에 조선은요 330여 개의 이 군현이 있었었는데 거기 모든 군현에 관리자가 파견된 거예요. 즉 지방의 통치를 더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는. 향소부곡이 소멸했다. 기억나시죠? 향소부곡하면 여기 말하는 게 어디? 망이 망소이의 공주 명학 소의 난. 그렇죠. 특수행정구역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다? 세금의 부담이 더 많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 요거 포인트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하나 유향소. 요거 중요합니다. 사회 파트 가면 아주 메인인데요. 유향소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경기도 남양주에 관찰사로 갔어요. 완 관찰사가 되었어. 완 관찰사가 아니라 완 수령이 되었습니다. 즉 사또가 됐어요. 제가 여기에 사또로 갔습니다. 사또로 갔어요. 좋다. 근데 나는 이 지역에, 왜냐면 그 지역 사람은 거기에 발령이 안 나거든. 조선시대는 되게 그런 게 확실했어요. 조선의 관리제도 보면 진짜로 잘 만들었어요. 현대의 관리제도랑 비교해도 어떤 점에서 훨씬 나은 점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딱 갔는데 난 그 지역으로 안 가잖아. 또 이렇게 또 그 질문 하시겠다. 왜 그 지역으로 안 보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양주 출신인데 남양주 관찰사로 가. 어쨌든 공부해서 과거 합격했다고 가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친구들, 우리 큰아버지 친구들, 내 동생 친구들 수십 명인데 아버지가 저기 와라. 야, 저기 너 어렸을 때 그 잘 봤던 김씨 아저씨 있지? 그 김씨 아저씨가 좀 일 좀 하라더라. 이거 줘야. 막 쪽지 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이거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친인척 관계가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그 지역으로 안 보내.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내가 남양주 태생인데 완전히 일산으로 가서 하게 돼요. 난 일산을 살면서 처음 와봐. 근데 여기는 사람들의 인심이 어떻게 되는지 인식 체제가 어떻게 되고 또 되게 생각하는 건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지역별 차이가. 그렇게 해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딱 가면 여기 지역에 양반들의 모임이 있어요. 딱 만약에 B라는 지역에 양반들의 모임이 있어요. 이게 양반들 모임이에요. 그러면 양반들 모임 중에서 그 양반들 모임을 유향소라고 그래요. 아하, 완 선생 오셨습니까? 잘 만났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당신은 저희가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놈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리라는 건 수령 밑에 있는 이방, 형방, 호방, 공방 이런 친구들 있죠. 이것도 6개 방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령은요 보통 2년 단위로 돌아요. 1, 2년 단위로 돌아. 근데 이들은 거기에 평생 살아.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군대 체제랑 비슷해요. 이게 남성들은 이해가 훨씬 편하실 텐데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소대장이 옵니다. 바풀떼기 하나. 소대장 소위가 와요. 소위가 온다라고 해서 가끔 이런 경우들 되게 썰들 많죠. 소위가 왔는데 막 주임 원사 막 여기에서 40년 30년 일한 사람들한테 막 인사하라고 시키고 자기 아버지 뻘한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계급으로만 따지면 소위가 높지만 이 지역의 그 기득권이라는 건 또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서로 간 터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걸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상사나 원사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계급상으로는 낮지만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대우를 해줘요. 이게 군대도 그렇거든요. 여긴 더 그랬어. 오면 수령님이 오셨네 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향리들이 수령을 가지고 장난칠 많이 쳐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막 수령이 막 우고 나 못하겠다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야. 그런 거를 좀 막아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여기에 힘을 좀 너무 실어주잖아요? 그럼 또 얘네를 갖고 장난치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아. 이게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좀 되게 애매해요. 양반인 유향소의 관계와 수령과 여기에 향리의 이 각각의 관계는 이게 정립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있는 건 너 그동안에 없었던 새로운 지역으로 가니까 이 수령을 보좌하고 유향소의 양반들은요. 그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이었던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들이 수령 괴롭힐지 모르니까 그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라고 두었던 게 그 지역의 양반들의 모임 유향소였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엔
이들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너무나 세게 나가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중앙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야, 유양소 너 이거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들 간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유양소를 좀 관리해주는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령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중앙에서 야, 이번 갔던 수령들 잘해? 서로 이것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물론 뭐 시간이 가서 경제소는 좀 뭐 없어지는 경향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구성 자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또 하나 관리선발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선발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뭐니 해도 조선시대에는 과거제 아닙니까?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는요, 일단 문과가 있고요. 무과가 있고 잡과가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문과는 예조에서 주관했습니다. 그 6조 중에 예조. 일단 속과를 합격해야 돼요. 이건 약간 지방시험이야. 이것도 초시와 복시가 있는데 어쨌든 각 지방에서 합격해서 그것도 초시 복시를 하면 이 속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생진과라고도 합니다. 생원진사시라고도 해요. 여기 속과에 붙으면 생원이나 진사로 불러줬거든. 선생님, 그럼 우리가 드라마 보다 나오면 황진사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황진사나 뭐 김생원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무조건 붙어서만 그런 건가요? 일반적으로 붙어서 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게 맞지만 아니어도 붙여줘요. 마치 이건 우리랑 똑같아. 우리가 보통 만나면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김 선생님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들이 다 교사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실제 교사 신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우리가 붙여서 그냥 아유 김 선생님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생원 진사도 그냥 그렇게 붙여주는 듯한 아주 과거 한 20년 봤는데 계속 떨어진 사람들 지방에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유 황진사 뭐 붙여주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붙게 되면 그 이후의 모습이 대과를 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대과로 그냥 치는 경우보단 여기에서 단계를 하나 더 밟아. 그게 뭐냐면 성균관이에요. 속과를 붙게 되면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성균관에 입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과 시험을 보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성균관에 입학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학맥이 형성되거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 대과에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좀 약간 왕따가 돼. 그러니까 성균관에 가서 그리고 나서 대과 시험을 보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대과 시험 패턴도 똑같아요. 초시, 복시, 전시입니다. 초시에서 보통 전국에서 240명 뽑고요. 그리고 나서 복시에서 33명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시험이야. 초반에 수천 명이 받겠죠, 여기에선. 그래서 여기 했던 애들이 여기 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1차 시험 들어왔던 애들이 그 중에 1차 시험이 초시 240명. 그 중에서 33명을 뽑아요. 여기가 힘들었겠지, 여기가. 여기 보통 한 8대1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나서 전시는 뭐냐, 요 33명 중에서 등위를 결정되는 거야. 보통 등위는 누가 정한다? 왕, 킹이 정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나오는 그 문과 시험 붙은 사람들 정말 어려운 시험들이었어요. 보통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증광시라든가 알성시처럼 중간중간에 보는 시험들도 있었습니다. 자, 핵심 이거죠. 응시를 못 보는, 과거를 못 보는 이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봐. 세 부류입니다. 정확히. 법적으로 딱 나와 있어요. 서얼, 재가녀의 자손, 탐관오리의 아들, 이렇게 세 부류가 못 봐요.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게 서자와 얼자의 줄임말이죠. 근데 합쳐서 서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양반이야. 아빠는 양반인데 첩의 신분이 일반민이면 서자고 첩의 신분이 천민이면 얼자예요. 이들을 합쳐서 서얼이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도 못해. 문제는 뭐냐? 이들의 아빠는 양반이야. 그리고 일부 재산도 받아요. 그리고 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보통 농사 안 져요. 보통에서 서울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술 먹고 놀다가 평생 자는 거예요. 그냥 평생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왜 양반들 입장에선 서울들은 응시를 금지시켜 놨을까요? 보통 이 문과 시험은요, 우리가 아직 사회 파트를 안 배웠지만 세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고 중인 계층이 있고 일반 평민들이 있고 천민들이 있잖아요. 천민들이 못 보는 건 맞겠지만 여기에 있는 일반 양민들은요, 상민들은요, 과거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었어. 양반들 입장에서 얘네는 보게 해줘도 되지. 왜? 얘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풀어놔봤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경제활동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는, 특히 서울은 아빠 양반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지. 그러니까 철저히 금지시켜요. 서울, 어디 서울이 과거야? 자식들아, 꺼져. 맨날 이래요. 그리고 재가녀의 자손, 이게 얼마나 조선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결혼한, 다시 가정을 꾸린 여성들의 자녀와 손자까지 과거 응시가 금지입니다. 탐관오리, 지금의 부정부패 공무원의 아들, 그러니까 부정부패 공무원의 아들보다 재가녀의 손자가 더 문제였던 거지. 여긴 자손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 부류는 과거 제도가 특히 문과 응시가 확실히 금지되어 있었고요. 묵과. 선생님, 그럼 서울은요, 묵과는 볼 수 있었습니까? 예, 그건 가능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거의 안 봐요. 병조에서 주관했었고요. 그 다음에 잡과. 지금의 이제 뭐 아주 잘 나가는 직업들 있죠. 뭐 법률가 이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잡과. 해당 관청에서 시험을 봤었다. 요렇게. 먼저 관리선발제도 첫 번째 과거제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음서 들어갑니다. 음서는요, 선생님, 조선시대에도 음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합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많이 축소됐어요. 왜 그러냐? 고려시대 때만 하더라도, 어땠었죠? 음서의 범위가 5품 이상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자손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 비율이 2품으로 줄어들어요. 요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5품 이상에서 2품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대상 축소보다 더 문제는 이거였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쟤네 아버지가 문화시 중이래. 와, 대박, 어쩐지. 와, 야, 쟤는 뭐 잘 보여야 되겠다. 아버지 문화시 중. 와, 진짜 엄청 끝발 있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야, 쟤네 아버지가 영의정이래. 하? 그래서 저 새끼 낙하산으로 왔어? 어쩐지 꼴 보기 싫더라. 저 공부도 못했겠네, 저거? 이 분위기예요. 즉 인식의 하락이 있었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나 음서야? 이러면 대박, 집안이 엄청 좋나 보다. 와, 야, 우리 좀 제친하게 지내자. 이런 거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요, 나 음서야? 근데 뭐 어쩌라고. 실력도 없는 놈아. 너 같은 놈은 벌어줘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음서로 들어왔더라도요, 다시 시험 봐. 그 왕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 모멸감. 너 과거도 못 붙었지? 에휴, 저 바보.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음서로 왔다가 과거 시험을 다시 본 사례도 적지 않아요. 또 천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천거라는 거는요,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아니었던 사람을 관리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관리를 올려주는데 좀 과하게 올려줬던 거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전에 유성룡이 이순신을 천거해서 7단계나 올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천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천거는 조광조 하면 생각나는 량과, 현량과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인사관리 시스템. 나는 이거 사실 이거 보면 너무 멋있어. 조선이란 행정 시스템은요. 대표적인 게 상피제. 상피제라는 게 뭐죠? 서로 피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일단 내가 내 출신으로 가지 못해요. 자신의 출신 지역으로 보내지 않아. 왜? 아무리 그가 노력해봤자 친인척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지역 가면 힘들거든. 또 하나, 나의 친인척이 어떤 부서에 있잖아요. 그럼 그 부서도 서로 피하게 해요. 이게 서로 피한다는 거거든, 상피라는 게. 그런 게 있었고, 서경권. 하급 관리들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3사의 동의권이 있었고요. 임기제. 뭐 관찰사라든가 수령도 일정의 임기가 있어서 그 지역에 토착되는 세력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의 군사제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딱딱한 거 알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군사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군사적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개병제예요. 성인 남자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역사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저는 26개월인데 지금은 한 18개월 되죠. 아마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싶고 또 줄여야죠. 근데 이때는요, 16에서 60세야. 야, 이때는 60세까지 사는 남자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평생이야. 웬만하면 평생 이랬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군역에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직 관료, 공무원들, 그 다음에 학생, 향리 이런 사람들은 면제가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 어려운 말들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조선 정기의 중앙군은요 5위였어요. 5위. 주로 뭐 궁궐 수비나 수도 방어를 맡았다라고 하고, 자, 조선 정기의 지방군은 영진군과 잡색군이었습니다.
요거만 그냥 살짝 봐주세요. 여기서 깊게는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 후기 쪽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오군영, 이거 형광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야 됩니다. 조선 전기의 이 오군영, 이 오군영은 서인 세력의 군사적 기반이었었는데요. 오군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훈련도감입니다. 요거 형광펜.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습니다. 선조 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임진왜란 선조 때 있었으니까. 이 훈련도감은요, 삼수병 체제였었어요. 삼수병이라 하면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입니다. 요렇게 세 개의 체제가 있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훈련도감은 진짜 여러분 아주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영천, 총류청, 수어청, 이게 인조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어떻게 후금이라든가 이들의 침략을 대비했던 겁니다. 이걸 억지로 단어들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군영이라는 단어,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고요. 오군영 중에 뭐가 있었다? 훈련도감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도 인조 때 어영천, 총류청, 수어청 등이 있었다. 한 번만 그냥 이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숙종 때 금이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5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오군영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방군으로는 소고군이 있었어요. 이 소고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갔는데 여러분이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국방의 업무 다 해야지. 내가 갔는데 내 노비가 같이 나와 있네.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냥 양반들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조선 후기에 지방군이 소고군이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군영입니다. 그 중에서도 훈련도감인데 자, 더 중요한 건 지역 단위 방어 체제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관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조선 초기의 체제였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나라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가 해안선 쪽이니까 여기를 막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여기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다면 이렇게 막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막고 있고 얘는 이렇게 막고 있고 각 지역을 해당 섹터를 막고 있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5명씩 예를 들어 막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왜군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5명이 쳐들어오네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괜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한 5명이나 10명 정도 들어올 땐 괜찮은데 수가 늘어났어. 100명이 들어와. 어떻게 막을래? 못 막죠. 그래서 요 진관체제를 요 진관체제를 다른 말로 이 지역 단위 방어체제라고 하는데 을묘 외변을 계기로 좀 이 외놈들이 수가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게 제승방략체제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있으면 왜군이 한번 쳐들어오면 얘는 여기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얘는 여기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각 지역에 쳐들어온 군은 각 지역에서 막는 체제가 진관체제였는데 이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막자? 야, 외놈들이 한번 오면 주변에 있었던 너네 있지. 얘네 말고도 여기 주변 뒤에 군사 조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너네 이쪽으로 다 모여. 그래서 여기 쳐들어오는. 왜 얘네 수가 많아졌으니까 우리도 100명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애들 이쪽으로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2가지 문제가 있어. 첫째, 명령 체제 문제. 얘네는 다 동일한 애들이거든요. 계급 체계가. 그런데 똑같은 애들이 만났어.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중대장이 없고 다 소대장들만 있는 거야. 소대장 20명이 있어. 어떻게? 누가 말 들어? 뭐 제일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이렇게 없어. 군대는 명령 체제인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우리 문제 알고 있어. 그래서 너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중앙에서 여기 쳐들어오는데 니네 다 모였지? 지휘관을 파견해 줄게 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좀 한심한 제도야. 이 긴급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럼 지휘체제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죠. 또 하나의 문제. 여기서 다 모였다가 한번 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은 막는 군이 아무도 없어. 이게 임진왜란 때 딱 20일 만에 왜군이 한양까지 들어왔던 이유예요. 충주에서 딱 털려버렸더니 그냥 중간에 막는 사람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제승방략체제. 이것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아주 초기에 우리나라가 아주 그냥 뭐 박살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임진왜란을 계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지역 단위 방어체제로. 그걸 우리는 진관체제라고 합니다. 이 진관체제 하에 소고군이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주요 방어체제는 진관체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진관체제 하에 지방군은 소고군체다.
체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통과 통신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제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조운제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세 운송이에요. 이 당시에는 세금을 주로 곡물로 걷었거든요. 쌀이라든가 주로 곡물 걷었는데 그걸 어쨌든 서울로 또 이 한양으로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강이라든가 바다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지역 단위다 그 지역 말씀드릴 때 충주가 꽤 큰 도시였다. 지금은 충주 30만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요 조선시대 때는요 내륙에서 제일 큰 도시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변에서 모였던 세금들이 다 충주로 모여들었거든요. 충주에서 그러면 배 딱 띄워가지고 아니면 뗏목 딱 띄워가지고요 곡물 땅 그러니까 젖지 않게만 딱 해놓으면 물때만 잘 만나면요 바로 그 몇 시간 안 돼 며칠 안에 바로 서울까지 와버리는 거야. 강이나 바다입니다. 바다. 또 하나.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보자면 여기에서 요게 이제 낙동강이고 요게 북한강, 남한강 아닙니까? 남한강이 대표적인 게 충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서 걷었던 세금 다 충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요쪽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태백산맥이.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요쪽에 걷었을 때 대구 지역이라든가 경북 지역에 걷었던 세금은 다 요로 해서 낙동강으로 쭉 빠져나와요. 그러면 배를 타고 요렇게 갑니다. 산 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천까지 오면 이게 지리를 좀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감조하천이거든요. 한강은. 여기 서해는 민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쭉 빠졌다가 들어갈 때 쭉 들어가면요. 이 조류를 타서 쭉 들어가면 상당히 들어간대요. 거기 마포 일대까지 쭉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마포에서 내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포들 다 들어간 데도 있죠. 영등포, 마포 이런 데가 다 요때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조세를 운송하는 거. 이런 뭐라고 한다? 조운제도라고 한다. 조운제도는 고려 때도 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봉수제도. 위급함을 알리는 것이죠. 아주 먼 지역에서 봉수를 띄워놓는 것이죠. 보통 이 봉수라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하나. 그러니까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을 피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 조금 이상한데 두 개, 조금 세 개, 야, 심상치 않아? 네 개, 위급해. 5개 쳐들어와! 이런 느낌이죠. 이게 수에 대해서 당시에 이 군사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었었고요. 역참제. 역참이란 건 몽골 사람들이 참 많이 썼던 것인데, 먼 지역이 있으면 30에서 40km 단위에 이렇게 역참을 설치해놔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마패라는 걸 쭉 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라든가 숙박도 해결할 수 있고요. 타고 가고 말 갈아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걸 역참제라고 합니다. 곡물 전달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위급 상황을 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보 전달에 가장 효율적이었던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대표적인 조운제도.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 압니다. 한국사 쉽지 않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마 56회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랍니다. 미원의 별칭은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관청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간쟁과 논박 어딥니까? 사간원. 자, 왕명 출납을 관장하였다. 어디죠? 승정원이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사원부 홍문관과 함께 뜨리사, 3사로 불렸다. 이게 바로 사간원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아닙니까? 정답은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거 실록청으로 하셔도 되고요. 실록청이 더 상위기관이 춘추관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죄인. 이거 뭐죠? 의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마 55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 55회 보시면 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은 오군영 중 가장 먼저 설치된 가의 운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훈국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훈국등록에는 급료를 받는 상배군의 주축인 가소속, 급료받고 훈국등록이라고 하고요. 그들은 궁궐과 도성수비, 국왕호위 등을 맡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군영 중 가장 먼저 만들어졌대요. 뭐겠습니까? 훈련, 도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훈련, 도감 보시면요. 1번입니다. 수원화성에 외영을 두었다. 요거 어디냐면
정조가 만들었던 게 수원 화성이죠. 정조가 만들었던 군대가 뭡니까? 장용영이죠. 예, 장용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용호군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용호군이 나오면 이거 뭐죠? 고려의 중앙군, 이 군의 하나이겠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었던 것은 뭐 어영청, 총유청 같은 것들 있죠. 수어청 같은 거 이런 게 해당되겠고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바로 훈련도가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건 좀 너무 일찍 나왔네요. 1881년도에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개화정책 추진 때 만들어졌던 별기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근현대사 쪽 가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조선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파트, 가장 딱딱한 하드한 파트 보셨는데요. 뭐 그것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